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 6월.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언중요골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에는 특히나 차가 밀리죠.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좀 이제 풀어가야 될 텐데 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처음 시작부터 한숨 이렇게 쉬시는 건 처음 그러니까요.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제가 버릇인데. 좀 전에 인터뷰에서 공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인터뷰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건데 시간이 짧다는 걸 항상 느껴요. 물어볼 게 이만큼 남았는데 끝내야 되니까 그냥 한번 무제한 인터뷰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인터뷰 저는 저 방송 작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한테서 고만하시죠를 끌어냈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만하시죠. 네, 자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이제 기자들이 이제 거의 뭐 벌떼같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취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니까 또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온 게 있다면서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회동을 했는데 회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취재진 앞에 단독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많아요. 지난주에 많죠. 워낙 사건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이제 아내의 이제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좀 예민한 질문들이 바로 그냥 육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민감한 질문이 나오자마자 이 주변에서 지지자들이 모여든 지지자들이 막 고성을 지르면서 가로막는 장면이 연출이 됐었고요. 심지어는 카메라 앞에 등을 들이대면서 네네네, 막 가리고 이 난리가 났고 그 중에서 어떤 지지자는 이제 직접 윤석열 전 총장한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이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 장면 가족 문제를 질문하겠다라고 한 기자를 그렇죠. 좌파라고 물어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급하니까 막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하지 말라고 끊는 장면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그래요? 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그럼 좀 이따가 안철수 대표가 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좀 있으면 또 안 해도 내려오실 텐데. 그렇지? 어느 쪽으로 같이 이동하지.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저희 대한민국 검찰수장님, 저희 법좀 공개해주세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한 사람이 지지자입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밝힌 바로는 이제 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캠프 관계자는 아니고. 네, 캠프 관계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전체 영상을 쭉 봤을 때도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는 질의응답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끄러워갖고 저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기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하니까 막 구호를 외쳐가지고 말을 막거나 어떤 분들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응애 하면서 아기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응애 하면서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게 펼쳐져서 보고 있는 저도 굉장히 좀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굉장히 좀 이 기괴한 어떤 장면이었고 굳이 저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사실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보호한다는 어떤 이 마음을 갖고 그런 거겠죠. 기자들한테부터 이제 블로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같은 걸 느꼈어요. 그동안 민감한 질문할 때마다 아니면 가족 질문을 할 때마다 계속 피해가는 모습, 대답하지 않으려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죠. 지지자들은 내가 지지하는 윤석열이 이걸 대답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하. 그러면 질문하는 기자는 적이 되는 거, 적으로 간주하고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걸 몸으로 막아서든 이상한 굉음으로 막아서든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게 보호해 주려는 모습이 굉장히 여러 번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캠프에서 뭐 보좌진이 아니고 단순 지지자다라고 해명하는 게 별로 온라인에서는 의미가 없었던 게 무색해진 것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서도 특정 장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막이 그대로 캡처가 돼가지고 온 사방팔방에 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득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떤 수행원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이까지 초밀접 귀 옆에까지 윤석열 전 그러니까, 총장 예. 옆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평소에 좀 익숙한 안면이 익숙한 지지자였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 강성 지지자였으면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건 당연히 그 전에 막아줬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경우는 아마 경호 대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뭐하겠지만 지금은 또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캠프가 알아서 지금 그거를 현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장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이 거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를 봤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 장면이 연출되게 된 앞뒤 맥락을 보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일부 답변을 한 이후에 자리를 얼른 뜨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보좌진한테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게 언행을 주고받다가 이동을 하려는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저 지지자가 끼어들거든요. 뒤쪽에서 확 하면서 끼어드는데. 근데 그 뒤에 결국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차를 타러 갔는데 차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한창이 남으니까 둘러싼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 걸린 듯한 영상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때 네. 질문을 하고 답변을 좀 하죠. 근데 그 바로 뒤에 문제의 그 지지자가 또 서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캠프가 제대로 현장 통제를 못하고 어디까지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합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혼란을 키우고 결국은 기자들 답변에 대답은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상한 장면만 연출되는 이 역효과만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약간 깝깝한 게 현장에서는 저런 장면이 연출이 돼서 뭐 제대로 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다음에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은 또 공평하게 기회 분한다고 해서 계속 단절적으로 질문이 가니까 뭐 집중 질문이 나오지를 못하고 형식상 그렇죠. 그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이 국민의 어떤 그 궁금증은 어떻게 그러면 풀어줄 수 있느냐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국회 기자실만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질문할 때 또 대답도 안 했잖아요. 그때는 또 그렇죠. 그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캠프가 언론 대응이나 미디어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이 지금 있나 싶은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다니는 현장에 항상 윤석열 총장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는 최근에 KBS 기자였는데 윤석열 캠프로 합류한 그분이에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국회를 갔을 때든 뭐 안철수 대표를 뭐 만났을 때든 항상 옆에 있죠. 근데 그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도 이동해도 되지 않을까 어느 쪽으로 가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적어도 바로 뭐 한 달 전까지 현직 기자였던 사람이라면 저라면 가족 문제를 질문하는 게 꺼려졌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쨌든 기자회견 자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질문만 해주세요라든가 장내 정돈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냥 네 그러시죠. 그러면 그냥 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기자와 기자회견장과 이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연출한 거죠. 저는 보좌진들의 판단 능력, 상황 판단도 참 의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사실 그래서 또 하나 좀 중요한 대목으로 짚고 싶은 게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주자가 된 이후에 이전에 다른 대권 주자, 유력 대권 주자들이 겪었던 또 다른 문제점에 이제 복착을 한 장면인 것 같은데 네. 강성 지지층이라는 존재는 대권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고리긴 하지만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자칫 이 선을 넘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뀝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입당을 권유하고 있는데도 입당을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모두는 중도층의 표심까지 같이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거의 극우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장면이 더 임팩트 있게 네. 국민한테 전달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런 장면이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서 득이냐 실이냐 이건 좀 정확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실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그 상황을 관리하면서 매끄럽게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네. 이게 결국은 실무 능력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도 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취재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MBC 기자의 어떤 취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뭐 각오까지. 그러니까 일단 먼저 네. 좀 잠깐 우리 헬마우스가 잠깐 상황을 좀 정리를 네. 해주신다면. 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MBC 기자가 이제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어기고 경찰관을 사칭한 걸로 이제 드러나서 뉴스 데스크를 통해서 MBC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제 김 씨의 그 박사 논문 관련해 가지고 지도 교수를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지도 교수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을 이제 찾아가려고 이제 과거 주소지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는 승용차 주인에게 이 뭐 적혀 있는 번호로 이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이제 되물으니까 그쪽에서 되묻는 거에 답변하기를 경찰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사칭을 한 걸로 드러나서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그 취재진 2명에 대해서 이제 MBC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요. 사규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 기자 2명을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현장 기자들 단독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윗선의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MBC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 이런 주장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까지 3명 고발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2명이 했어요? 책임자는 특정을 못 해가지고 이제 2명과 플러스 책임자 이렇게 음. 고발한 상태입니다.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으로 돼 네. 있고. 그러니까 이지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너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건 맞고요. 취재 윤리 어긴 거 맞습니다. 그는 100%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진 당일날 바로 뉴스데스크에서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요. 이 시대가 바뀐 것을 내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저는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신입 기자 혹은 주니어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취재 욕심 경쟁에서 벌어진 일인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선배인 중견 기자의 일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참 취재가 야만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별별 취재가 다 있었죠. 네. 참 취재가 쉽기도 했고 야만적이었으니까 쉬웠겠죠. 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경찰서든 뭐 검찰이든 공공관서에 들어가서 공문서를 훔쳐가지고 나와서 뭐 한다든가 뭐 쓰레기통 뒤지는 건 다반사였고 아무한테나 카메라를 얼굴에 들이대는 일도 많았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취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아주 정말 제가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 뭐 우편함 뒤지고 뭐 전화번호 뭐 다 적고 이런 거는 정말 저도 그렇게 하라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1년 차, 2년 차 때. 근데 시대가 완전히 변했거든요. 취재 윤리, 뭐 기사 보도 준칙 이런 것들이 정립이 다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입 기자들한테는 그런 거를 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데 취재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 그 중견 기자는 이 시대가 바뀐 걸 알지만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무의식 속에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난 단지 전에 살던 사람이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를 물어보기 위해 되게 단순하게 사칭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MBC가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까지 표명을 했기 네. 때문에 뭐 그 평가는 뭐 달라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그 한마디 좀 쓴소리를 드린다면 자 채널의 이동재 기자의 압박 취재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단독 보도하고 특정 보도했던 또 주인공이 바로 MBC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어떤 MBC에서 이런 어떤 그 취재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저는 좀 더 아프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어떤 취재 윤리를 어긴 타사 기자의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던 주인공이
또 취재 윤리를 어겼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채널A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유시민이라는 정치 상대의 어떤 타깃을 비리를 정해놓고. 타깃을 정해놓고 한 거죠. 만약에 이번 취재가 그 교수를 타겟으로 교수를 상대로 난 경찰인데 라면서 취재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고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과 뭐 비한다 해도 저희가 할 말이 없을 텐데 사안의 성격이 좀 약간 다르죠. 좀 다르긴 합니다. 다만 물론 저희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나 이동재 사건과 똑같이 놓고 볼 사안은 아니지 저도 그런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네. 다만 취재 윤리를 어겼다라고 하는 점. 맞아요. 이제 큰 틀에서는 결국 이제 같이 봐야 된다. 네. 이 점을 좀 이제 제기를 하는 문제인 거죠. 많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MBC 직원이 아닌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저도 물론 이제 탐사 보도팀에서 방송 작가로 일을 하면서도 좀 비슷한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어요. 이번 경우처럼 취재 대상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취재가 안 되고 막히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한데 당사자 코멘트를 딱 여기 집어넣으면 아기가 딱 맞아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좀 이게 어려움에 처할 때 이 유혹에 시달리는 게 이제 기자들의 어떤 생리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몇몇 기자들한테 취재를 해봤을 때도 다만 이제 그 약간 아슬아슬한 선에 걸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자기들도 취재를 하면서 비슷하게 누구 이제 집에 그 뻗치기 일명 뻗치기라고 하죠. 계속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뻗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해당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몇 동 몇 호다 그러면 이제 그 우편함을 이제 뒤져서 거기 이제 그 사람한테 온 우편물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번 경우처럼 주차장에 딱 그 몇 호로 배정되어 있는 주차가 돼 있으면 그 차에 일부러 전화를 걸어봐 가지고 그 사람이 받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해 본다든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경찰 사칭으로 한 발짝 나가서 완전히 이제 취재 윤리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라 아마 현장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유혹에 시달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본 적이 없었던 유형의 네. 문제라서 이 부분은 단독 욕심이 좀 심했던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저도 탐사보도팀에 있다가 왔잖아요. 네. 정말 더 취재하고 싶고 분명히 그러니까요. 정황상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정말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딱 그럴 때가 거기에 있네. 접근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막막함과 답답함, 갑갑함들이 있어요. 기자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높아져 있고 네. 또 기자들의 탐사 보도에 기대하시는 바가 또 굉장히 크고 그 갈등과 딜레마 속에 늘 살고 있는 게 탐사 보도 기자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돌파할 자신이 없어서 이미 다 공개되어 있으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객관적 자료들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탐사 보도를 해왔던 사람이긴 한데요. 늘 기자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단독 욕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단독 취재 욕심 이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실체적 진실에 막 다가가고 있는데 어느 벽에 막혔을 때 내가 여기서 한 번만 거짓말을 하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베테랑 기자는 어제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자기 노하우 하나를 알려줬는데 넘겨짚기. 그래서 고위층에 일부러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 막혔을 때 안녕하세요 뭐 국장님 뭐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렇게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물어보면 임 작가님은 끌려들어온 기자 사람이 해도 돼요. 있다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 기술이에요. 네네네. 아는 척하기, 모르는 척하기라는 기술이 있고요. 아는 척하기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라고 질문하면 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 딱 끊는데 그냥 지르는 거죠. 네. 이거 이렇게 됐다면서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아닌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뭔가 나온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식의. 뭐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거죠. 안동진 PD가 이렇게 영업 비밀 공개해도 되나요라고 그러셨는데 뭐 이 정도 갖고 공개하면 영업 이거는 뭐 이 정도 갖고 영업 비밀이라고 근데 보면 이거를 아는 척하기 모르는 척하기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못하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아유, 간단치 않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MBC에서 이제 어떤 이 문제에서 이제 경위를 소상히 밝히면서 네. 이제 그 대국민 사과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이걸로도 사설을 썼던데 그 MBC의 사설까지 편향성과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 이렇게 봤던데 그거는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 몰고 가지 않았으면 편향성이라고 하는 네.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하나의 후보만 일부러 공략을 한다는 거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함정 취재 같은 느낌의 그런 식의 사설 썼던데 아니, 우리 촌철님들은 MBC가 그렇게는 안 하고 반성하고 아니, 있다는 어차피 거 근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거진 의혹이고 네. 그다음에 의혹의 신빙성도 이제 상당 논문을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이 제기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럼 도대체 논문 심사가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이 논문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었는 건 어찌 본다면 상식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당시 논문 지도교수면 지도교수를 취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취재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네. 것이 그렇지 않나요? 뭐 MBC가 취재를 한다고 해서 편향됐다고 지적을 하려면 취재를 안 함으로써 편향되고 있는 조선일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고 싶네요, 진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제 닥쳐와서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그 4단계 지침이 시행이 되는데요. 예, 보수 언론은 옳았구나 하고 또다시 이 방역 당국에 대한 공격, 뭐 이제 그건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비판적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공격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공격의 방식이라 하면 이런 방식이 과연 방역에 도움이 되는 비판인가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실패를 방역 당국이 국민에게 떠넘겼다, 네 번째로 떠넘겼다, 이제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았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K 방역 넘버1을 자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침묵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4차 유행 확산과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적용이 방역 지침을 시행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방역 실패에 대한 잘못을 국민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다라는 제목을 잡고 있는 보도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뭐 국정이라는 게 무한 책임이고 뭐 지난 6월 초에 거리두기 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7월 이후로는 조금 완화를 해나갈 거라는 신호를 방역 당국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번 어떤 유행이 이제 뭐 그 후과로 생긴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지목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 하고 지금 방역 당국이 새로운 방역 지침을 시행하는 것이 국민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그 논평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간격이 있지 않나. 국민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떠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동안 백신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했고 방역에 대한 제대로 된 신호를 못 줘놓고 왜 국민들한테만 희생을 하라고 이제 책임을 떠넘기느냐. 거리두기 4단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소비 진짜 쿠폰 같은 거 발행했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 정부의 정책 문제로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 삶을 2주간 옥매는 것, 그러니까 국민에게 떠넘긴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부도 비판받을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바로 이제 확산되기 직전까지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이미 그 시점에서 해외에서 델타 변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풀려고 했다라는 점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과연 그때가 적절한 타이밍이었느냐, 오히려 판단 착오였느냐. 저는 이런 건 따져볼 수 있고 따져볼 수 있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린 게 근데 어떻게 국민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방역 상황에 맞춰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걸 두고 이제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떠넘긴다는 게 그런 게 네.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0대가 뭐 그 젊은층이 한강변에서 뭐 음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정부가 문제 삼았고 그걸 주 원인으로 삼은 것을 가지고 떠넘기기라고 한다면 떠넘기기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희생양 찾기. 그러니까 방역 실패의 희생양 찾기.
그런 차원에서 떠넘기기 지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한 번은 좀 곱씹을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4단계로 올라간 걸 가지고 떠넘기기로 만약에 정말 보도가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럼- 4단계를 올린 걸로 비판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가 되는데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붙는 그 거죠. 실제 의아했던 게 뭐냐면 조선일보의 방역 실패에 국민에게 네 번째 떠넘겼다라는 기사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방역 당국의 그 지침에 대한 Q&A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조정이 되는지 Q&A가 기사의 대부분의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 역시 이번에도 내용은 객관적인데 그렇습니다. 제목 제목과 장사에 조금 더 리드가 가까운. 어, 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기사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다만 한 대목에 이제 전문가의 코멘트, 익명의 전문가의 코멘트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게 이제 방역 조치 상으로 했어야 되는 조치를 못 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되고 있다라는 이 문장 정도, 한두 문장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사실상은 제목 장사에 가까운 기사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제가 봤던 조선일보 기사에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국민이 이렇게까지 백신 접종에 협조해 줬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냐. 그때 전 또 그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에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백신의 부작용, 백신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온갖 기사들 쏟아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백신을 맞읍시다라는 캠페인으로 바뀐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우리 언중유골에서도 네. 이건 뭔가 좀 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협조해 줬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논조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개구리 보도라고 저는 하는데 네. 그때 정부의 반대편으로만 이제 타격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6월 초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 중심으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생활형 방역이라든지 서울형 방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집회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풀고 이 신호 자체는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제 고지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매체들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기사들을 많이 냈었고요. 비슷한 시점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이제 백신 접종이 조금 우리보다 빨리 나갔던 그 나라에서 락다운을 조금씩 이제 완화하는 조치를 했을 때 마치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실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개 찾아온 게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반년 만에 카페에 앉아 차 마시는 여유를 찾은 프랑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사실 이 정도 조치가 우리보다도 훨씬 강화된 현재 우리보다도 강화된 조치에서 조금 풀린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 우리보다 그 앞서 나가는 방역 완화 조치인 것처럼 이제 보도했었던 행태가 있었고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영업 제한 조치를 했을 때도 조선일보나 이런 매체들에서는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영업 제한을 강하게 하면은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라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영업 제한에 대해서는 강경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 영업 제한 조치를 포함한 4단계 조치에 대해서는 역시 뭐라고 하면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마찬가지의 방역 그 시행을 했는데 다른 방향의 보도를 하니까 그럼 결국에는 정부의 반대로만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백신 관련한 언론 보도의 행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오락가락 잣대. 방금 얘기하신 청개구리 보도랑도 연관이 있을 텐데 오락가락 잣대 첫 번째. 두 번째는 과학 기사의 사건 기사화. 오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역의 정치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꼽고 싶은데요. 사실 오락가락 잣대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행태입니다. 보도 행태, 보편적 그렇죠. 보도 행태요. 부끄럽지만 맥락을 보지 못하고 철학을 가지지 못하고 그때그때 이러한 일을 무조건 비판하려는 행태. 그러다 보니까 잣대 기준이 없고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보도의 문제고. 그러니까 내로남불 많이 네. 하는데 언론은 그로이불이라고 있어요. 아. 그때는 로맨스고 지금은 불륜이다. 이런. 그게 오락가락이죠. 네, 그게 모든 분야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 기사의 사건 기사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 백신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국민의 안전성,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생명입니다. 근데 사건 기사처럼 속보성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제목 장사로 짧게 써가면서 자극을 시키죠. 근데 그게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시켜주고 그렇죠. 올리게 하고 백신 접종도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던 네. 거잖아요. 이 재난 보도와 감염병 보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난 보도 준칙이 따로 있고요. 감염병 보도 준칙이 엄연히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나 산불 이런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속보성으로 막 경쟁하면서 낼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 패닉, 공포, 창궐 이런 말도 쓰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근데 지금 우리 보도 행태를 보면 마치 재난 기사, 사건 기사를 쓰듯이 과학적인 어떤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는 인과가 설명되지 않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방역의 정치화. 방역은 말 그대로 방역입니다. 근데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고 정치화를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하나의 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나가야 되는데 미국만 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마스크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뭐 70%가 넘었었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쓰겠다라고 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방역이 정치화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냐 민주당 지지자냐에 따라 여당 야당 나눠서 백신을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좀 확연히 갈렸었고요. 모든 방역의 중요한 쟁점마다 그렇게 정쟁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에 이 사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언론이 이끌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좋은 보도들도 반대편에서는 또 많이 나오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시선 집중에서도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 영업 제한을 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도하는 동시에 이번 4단계 조치가 최대 2주간의 이제 빡센 조임이죠. 그거 이후에는 1,000만 회 분량의 백신 접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7월, 8월이 넘어가는 여름 백신 접종 대량 접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회복하는 기조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같이 다뤄주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보도들도 많이 있는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처럼 이렇게 특정 기사에 그 제목 장사를 하는 방식에 집중하는 걸로는 방역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네. 요거 제가 오늘 재밌게 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기사인데요. 그 네이버가 지난 5월부터 댓글 시스템을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편의 핵심이 뭐냐면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익명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익명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거는 헌재에서 그 위헌 판결이 났었던 인터넷 실명제를 준하는 조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면 기존의 네이버 댓글은 작성자 아이디 중에서 이제 앞에 4글자만 노출이 되고 뒤에는 이제 별표 표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뀐 방식에서는 그 아이디 앞에 이용자가 설정해 놓은 자신의 이제 프로필 사진이 같이 이제 노출되도록 하는 건데. 근데 프사가 꼭 자기 사진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설정 안 돼 있습니다. 네. 설정 해놓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죠. 이번에 이런 조치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기사에 뭐 프로필 사진 설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싶어가지고 그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보도 내용에 이제 댓글창에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댓글 프로필 보니까 네. 설정 안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리고 설정을 한 사람도 당연히 실제 자신의 그 얼굴 사진을 한 사람은 없고요. 거의 뭐 제로입니다. 그 경우는 없고 대부분 무슨 풍경 사진, 의미 없는 풍경 사진을 하거나 뭐 특정 문구나 뭐 아니면 이제 아무튼 아바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댓글이 좀 바뀌었습니까? 네이버 주장에 따르면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한 달 동안 조사한 그 데이터하고 바뀌고 난 이후에 한 달 조사한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는데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AI 클린봇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작동된 AI 클린봇이 작동된 건수가 16%가 감소했다.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강제 삭제된 댓글이 6% 감소했다라는 거를 들면서 AI 클린봇이 작동을 줄일 만큼 악성 댓글이 줄었다라는 게 이제 네이버 측의 주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댓글의 숫자, 댓글의 작성 수가 한 8% 정도 줄고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숫자도 한 6% 줄었다.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으로 개인이 식별되기 시작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좀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게 네이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좀 여기서 점검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오는 건데 네. 일단 이게 사실상 실명제라고 볼 수 있느냐? 실명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실명-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누군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명제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걸 만약에 의식을 하면서 댓글을 단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프사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로 댓글을 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같은 사람이 쓴 거를 방지하기 속이기 위해서 이 댓글에는 이 사진을 넣었다가 그 다음 댓글 쓸 때는 또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아니면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 그 제2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프로필 정체성이 드러나는 걸 의식해서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하고 공을 들여서 쓴 댓글들이 또 있더라고요. 조은님이 네. 프로필에 정우성, 현빈 사진 걸면 되는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정우성 현빈 사진을 걸고 앞으로 쓰면 고소당하지 않나요? 명예훼손 모욕죄인가요? 연예 명예훼손이죠. 기획자에서? 명예훼손이죠. 그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지점인데. 좋아해서 단다는데 뭘 또? 나는 조지 클루니 달아야지. 아, 조끼 입은 조지 닮았어요. 클루니. 그러고 보니까 약간 닮았어요. 그전 흰머리가 좀 닮았습니다. 이런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가 그 동안에 운영해왔던 것 중에 댓글 모임 페이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특정 아이디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동안 어떤 기사에 어떤 댓글을 달았었는지를 모아서 보여주는. 그거는 좀 의미가 있겠다. 댓글 이력을 볼 수 있는. 댓글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도 있었는데 그 동안은 보통 잘 모르셨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옆에 프로필 사진이 설정을 안 하면 물론 이제 회색의 그 실루엣으로만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이 직접 댓글을 단다는 느낌을 주니까 클릭하려는 생각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 사람 도대체 평소에 무슨 얘기를 했나? 이 사람 도대체 누군지? 그렇죠. 평소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지금 이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댓글을 다는 사람은 그걸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에는 그게 의식이 될까 싶었는데 의식이 된다면 그거 네. 아까 이제 그 네이버가 자체 조사한 결과가 네. 이제 그래서 반영이 됐다. 네, 이렇게도 네.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네. 두 번째 논점이 그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실명제가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그렇죠. 데이터가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건데. 데이터가 왜 달라졌는지는 뭐 네이버의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고 또 한 측면을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요 댓글 프로필 사진 기능을 넣고 댓글 모음 페이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댓글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이런 댓글 달았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그 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그 워딩을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제 비꼬기 인터넷 밈으로 좀 많이 사용되거든요. 원래는 지지자들이 쓰던 거를 가져와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비꼬기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워딩을 쓰는 사람들은 평소에 무슨 댓글을 달까 궁금해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네. 거의 앵무새처럼 거의 모든 기사에 그 코로나19 관련된 기사에 전부 문재인 보유국 드립을 치거나 아니면 뭐 K 재앙, K 방역을 이제 뒤집은 비꼬기죠. K 재앙. 그러니까 똑같은 말들을 반복해가지고 댓글로 달고 있더라고요. 그냥 관련 기사만 있으면은 거기 복사해서 들어가가지고. 붙여넣기 식으로 같은 그렇죠, 말만 그렇죠. 계속 붙이는 같은 거예요.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 원래 댓글 무슨 로봇처럼 맨날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달아놓은 이 댓글에 대해서는 이 평가를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댓글은 걸러낼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방법은 있는 자율적으로. 거예요. 근데 네. 그걸 일일이 클릭해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네이버의 분석에 따르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뉴스 댓글 모음 페이지에 클릭해서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45% 기존에 비해서 꽤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댓글 모임 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기사를 클릭해가지고 유입된 사람도 한 14% 정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액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준다는 게 네이버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니까 단순한 게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게 프로필 사진을 노출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인기 있는 그 댓글러를 양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댓글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 과거에는 인기 있는 필자 이런 사람도 있었다면 이제는 인기 있는 댓글러가 그렇죠. 등장할 수도 있겠다. 신뢰도 높은 댓글을 다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의 하나로 그걸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뭐 혹은 팩트 체크를 하는 식의 뭐 내가 댓글 달아서. 단 댓글 이력을 쭉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는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그렇습니다. 있다. 네이버에서 또 이제 댓글러 차단 기능도 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심한 사람은 거꾸로 이제 자기가 자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든지. 잘된 조치다. 네. 이지승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전 사실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는지 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달라졌다는 거, 이 공개한 데이터가 팩트라 하더라도 이거는 잠깐 도입 시기 잠깐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다만 그 댓글 이력제라든가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씩 더해지는 조치들, 그래도 네이버가 이런 부분은 뭐 선거 앞두고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주성 기자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약간 그 아재라 가지고 새로운 기능에 열광하는 그런 약간 뭐 이렇게 느낌이. 줏대가 없어. 그냥 한번 딱 정했으면 그냥 밀고 가야지. 저는 괜찮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우리 촌철님들의 평가에 맡기죠. 네. 뭐. 네네네. 근데 두 분은 댓글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진짜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넣은 적이 없어갖고.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몰랐죠.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가끔 궁금할 때 이 댓글을 다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걸 열정이라고 봐야 되나 뭐라고 봐야 될까? 저는 궁금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사실 로그인하기도 귀찮은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댓글을 보기는 꼭 보거든요. 아, 기사를 보세요? 다 보고 나서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여론이 어떤지를 좀 체크하려고 댓글을 보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보다 보면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니까 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이제. 댓글은 많이 봐요. 이명박 시선 정부- 집중해서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달린 댓글은 이제 뭐라고 욕하나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다 네. 보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댓글러들을 보면 이거 또 국정원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저는 댓글을 보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좀 치우쳐진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아무래도 많이, 예. 생각이 강하신 그렇죠, 분들이 또 예. 그런 열정을 발휘하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기사만 보고 닫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긴 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한 1년 9개월 해보니까 아예 뭐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이 댓글이라는 게. 아, 근데 댓글 자주 보다 보면 또 이제 멘탈 단련도 돼요.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담금질이군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욕하는 거와 이제 그러니까 칭찬하는 게 이제 어떤 네. 이렇게 잡혀 있으면 외연이 넓구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아니 저희 촌철님들이 달아주신 댓글은 봐요. 그런가요? 네, 네이버 기사 이런 거에서는 안 보지만 우리 촌철님들 오늘 달아주신 거 한번 조지 봅니다. 클루니에 대한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을 거예요. 동의율이 높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헬머스 임경빈 작가, 그다음에 MBC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